펜타곤 지하 문서고에서 발견된 극비 파일 K0415. 그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오류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 국방정보국 최고 분석가 에린 맥스웰이 마주한 충격적 진실이었죠. 암살된 러시아 정보원의 마지막 메시지 707 특수부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강 대국들이 두려워하는 그 능력까지. 이 정보는 열람 금지예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공포에 떠는 그 비밀. 코드네임 맥스웰, 한국의 숨겨진 위협. 오늘 밤 그 실체를 파헤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린 맥스웰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소속 전략 분석가죠. 38년의 인생 중 15년을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분석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버드에서 국제안보학을 전공했고 나토 미사일 체계 분석 업무를 담당했어요. 제 특기는 국제미사일 기술규제 협약 위반 감시입니다. 늘 냉철하게 세계 정세를 분석해왔죠. 하지만 그날 제 모든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연례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가상 충돌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승자로 한국이 반복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00번을 다시 돌려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이긴다니. 말도 안 됐죠. 에린, 당신에게 새 임무를 주겠소. 상부에서 비밀 코드명 K0415를 저에게 배정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내리는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에서 저는 새 임무를 받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저의 상관인 해리스 장군은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변수를 조사하게. 왜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계속 승자로 등장하는지 알아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미국이 항상 조용한 동맹이라 불렀던 한국이 갑자기 왜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 검토했죠. 한국은 매번 시스템 오류로 간주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모든 시뮬레이션을 깨고 있었어요. 왜 한국이 러시아를 이긴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거지? 미국 본토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러시아 같은 군사 강대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컴퓨터의 국방부 기밀 데이터베이스를 열고 한국 관련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했어요.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며 커피만 10잔을 마셨죠. 해가 뜰 무렵 저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치명적으로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 모니터에 표시된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제 접속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침착하게 파일을 닫고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 임무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였죠. 미국이 무시하던 조용한 동맹이 이제 잠재적 위험 요소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폴란드가 구매한 항공 무기들,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의 실전 피드백을 분석하는 임무였어요. 바르샤바 외곽 군사기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폴란드 군 장교들이 항공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의 눈이 반짝였죠.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맥스웰 씨. 폴란드 대령 카민스키가 말했어요. 러시아제 장비보다 훨씬 정확하고 미국 장비보다 정비가 쉽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그의 말을 기록하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맥스웰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낯선 억양의 목소리였습니다. 러시아인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모로닌입니다. 러시아 정보부 소속이었죠. 우리는 한국에 대해 같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통화 녹음을 시작했어요. 보로니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술까지 수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FA-52 폴란드 공군 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K9이 나토 화력 지원 방식을 재정의하고 있고요. 당신네 나라는 이것을 단순한 방산 수출로만 보고 있지만 실상은 군사 외교입니다. 보로닌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터키와 핀란드의 항공 무기 수입 현황을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빈틈을 메우고 있었죠.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곳에 한국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나토 군사교리 내 한국식 적용 사례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쟁 중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분쟁에서 그들은 배우고 적응하고 발전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 방산이 아니라 군사 외교야. 얘네는 미국의 빈틈을 메꾸고 있어. 저는 워싱턴으로 급히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하지만 답변은 싱겁게 돌아왔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제 직감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보로닌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의 한적한 카페에서요. 그는 저에게 USB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할 겁니다. 왜 이런 정보를 주는 거죠? 보로니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맥스웰. 러시아도 미국도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날 밤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나토 내부에서 한국은 이미 별도 분석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전 전술까지 함께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귀국 후 저는 즉시 서울 출장을 자청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직접 봐야 했어요. 해리스 장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설득에 결국 허가를 내줬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탁 트인 현대적인 공항을 보며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맥스웰 씨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태우 과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했죠. 우리는 곧바로 판교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였어요. 인상적이네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김태우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국방연구원에 도착하자 저는 아이디 카드를 받고 여러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 지도가 공중에 떠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가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우리 AI 작전 센터입니다. 김태우가 설명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 작전을 시뮬레이션하고 드론을 통제하며 위기 상황을 예측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미국 국방부의 시설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국가의 국기가 걸려 있었어요. 폴란드, 터키, 핀란드, 호주. 이 국가들과 협력하고 계신 겁니까?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전술을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죠. 그날 오후 저는 실시간 드론 통제 시스템을 보았어요. 한 조작자가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모든 드론의 움직임을 최적화하고 있었죠.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드론 무리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여긴 10년 후의 미국이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김태우는 제 말을 듣고 살짝 웃었어요. 우리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적고 관료주의가 덜하죠.
저녁에 그는 저를 한국군 위기관리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지휘 체계였어요. 미군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 권한을 위임하는 시스템이었죠. 명령 개통이 짧고 효율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거의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김태우에게서 받은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지휘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어요. 그들은 비공개 작전에서 이미 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복사해 미국으로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는 이례적인 폭설로 마비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갇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인 마이크 라이언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봤어? 부서 내에서 돌고 있어. 마이크는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극비 표시가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영상을 보기 시작했죠. 제목은 단순했어요. 팀 브라보, 작전 707. 영상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간 투시경 없이도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모든 동작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총성 하나 없이 목표물을 제압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이게 뭐지?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707 대테러 부대의 작전 영상이래. 누가 유출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충격받았어. 마이크는 전직 해병대원이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SEAL도 못하는 침투 방식이야. 야간 투시경도 없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말도 안 돼. 저는 영상을 계속 봤어요. 단 5분 만에 건물 전체를 장악하고 목표물을 확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전술을 변경하는 유연성도 인상적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미 군사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여주는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모두 충격과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야, 에린. 펜타곤에서도 난리가 났어. 이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래. 저는 즉시 해리스 장군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맥스웰, 당신의 한국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소. 707 부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아오게.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공식적인 목적이 707 부대 훈련 참관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아마도 미국의 관심을 의식한 결정이었겠죠.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경기도 소재 군사기지로 이동했어요. 김태우 과장이 다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어요. 맥스웰 씨, 다시 오셨군요. 707 부대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유출된 영상을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태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영상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저희도 조사 중입니다. 707 부대의 훈련장은 말 그대로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재현된 도시 환경, 지하철역, 고층 빌딩까지 있었어요. 저는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대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각자가 다른 이의 생각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한 훈련 세션이 끝난 후 저는 말했어요. 이건 군인이 아니라 예술가예요. 옆에 있던 707 부대 지휘관 박중령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체를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훈련시키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707 부대는 야간 투시경 없이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둠과 동화되는 존재였어요. 미국 엘리트 부대조차 그들의 유기체형 작전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상상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저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했습니다. 김태우 과장은 다른 일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대신 젊은 연구원 이수진 박사가 저를 안내했어요. 그녀는 미국 MIT에서 핵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주로 어떤 연구를 하시나요? 저는 시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수진은 전문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첨단 방위 시스템을 연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양자 레이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연구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첨단이었습니다. 레이저 실험실, 로봇공학센터, 인공지능 개발팀까지. 미국의 연구소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어요. 투어 중에 저는 우연히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있었고 그 위에 K 뉴클리어라는 파일명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급히 달려와 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곳은 허가된 구역이 아닙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눈에 담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원자력 관련 기술 파일이었습니다. 제목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일주일 내 전환 가능성 분석. 투어가 끝난 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그날 본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내 무엇을 전환한다는 걸까요? 직감적으로 답을 알 것 같았지만 확신이 필요했어요. 워싱턴의 핵무기 전문가 친구된 포스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댄 만약 일주일 내 전환이라는 문구가 핵 관련 문서에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선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댄의 깊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에린, 그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평화적 원자력 시설을 핵무기 생산 시설로 전환하는 시간을 의미해. 일주일이라면 이미 모든 기술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뜻이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 나라가 일주일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기술, 인력, 물질,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면. 근데 왜 묻는 거야? 그냥 궁금해서. 저는 대화를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전송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 뉴클리어 가능성 분석. 2시간 후 해리스 장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맥스웰, 그 보고서 즉시 삭제하게. 그리고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조사하지 말게. 하지만 장군님, 이건 중요한 발견입니다. 한국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에린. 그가 제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그 정보는 열람 금지야. 이해했나?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 미국 정부는 이 정보를 묻어두려는 걸까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수진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맥스웰 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를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수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본 것에 대해 보고하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어요. 저희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핵 억제력을 연구하고 있어요.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요. 무슨 뜻이죠?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일주일 내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저희의 억제 전략입니다. 실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억제력인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 없이 핵보유국이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보유국과 같은 억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대화는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저는 이 방문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내부 핵무기 전문가들의 평가 보고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위협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미국이 한국의 진짜 능력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곧 명확해졌어요. 한국이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북아시아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요.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이 불안정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핵 관련 내용은 모두 제외했어요.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죠. 맥스웰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죠. 10분 후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포토맥 강변 벤치. 보로닌. 저는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찬바람이 강변에 불었고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였습니다.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죠. 30분을 기다린 후 저는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벤치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USB였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전을 위해 격리된 컴퓨터에서 USB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음성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보로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맥스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러시아 정보부가 저를 추적하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를 당신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군사 강국이죠. 러시아는 이미 한국을 동아시아의 스파르타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분석은 옳았습니다. 한국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AI와 드론 기술의 결합에 있습니다. 한국의 음성이 갑자기 끊겼어요.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지만 더 이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보로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러시아가 그를 체포했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해리스 장군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맥스웰, 좋은 소식이 있네. 상원정보위원회에서 한국의 군사 능력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어. 그리고 당신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 주길 원해.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장군님? 그래. 다음 주 화요일이야. 준비하게. 청문회 준비를 위해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 특수부대 능력, AI 지휘 시스템, 그리고 핵 능력까지.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를 감춰야 할까요? 내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태우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청문회에 대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답장은 의외였습니다. 맥스웰 씨, 저희도 그 청문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이미 당신의 증언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와 접촉 중입니다. 한국은 동맹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동맹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답장을 읽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숨겨진 강국을 본 러시아와 미국 내부의 정반대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는 두려워했고 미국은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두 강대국 모두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증언할 것인가. 그것은 제 직업과 양심 사이의 선택이었어요. 청문회 전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SLBM 잠수 한발 사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발표였어요. 저는 TV 앞에 앉아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우리 군은 독자 개발한 SLBM 현무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발표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일본은 즉각 안보강요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 외교부는 영내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동맹국의 자위력 강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상이 걸렸어요. 해리스 장군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이미 여러 장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상황이 바뀌었네, 맥스웰. 청문회는 연기됐어. 대신 한국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국가안보회의에 제공해줬으면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직하게 말해주게.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본 자료들은 분명 한국의 이런 능력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을 포함한 고위 관리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동북아 안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브리핑 후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맥스웰,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과소평가했어. 이제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야.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국방부 대표단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태우 과장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맥스웰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미사일 테스트가 이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 과장님?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정확히 예상했던 반응을 얻었죠. 김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회의가 끝난 후 김태우는 저를 근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능력을 공개한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김태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어요.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맥스웰 씨. 미국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핵없는 억제력의 정점에 있으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핵없는 억제력의 정점.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방공 시스템, 사이버 능력, 특수부대, 그리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그들은 완전한 방어 공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제 예상대로 모든 강대국이 한국을 전략적 핵심 국가로 재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내부 문서에서는 한국을 잠재적 전략적 경쟁자로 격상했어요. 러시아는 극동 군사 독트린을 수정했고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세계의 균형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테스트 한 달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전략적 맹수 ROK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이었죠. 미국 정부가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얼마나 오랫동안 과소평가해왔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해리스 장군은 제 보고서를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은 일을 했네, 맥스웰. 하지만 이제 이 보고서는 극비문서로 분류될 거야. 왜죠, 장군님? 우리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건 이미 진행 중이야. 하지만 이 내용이 공개되면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이 알게 되면 많은 나라들이 그들과의 관계를 재고할 테니까. 저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이해했어요.
항상 그들을 작은 동맹국으로만 여겼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전략적 균형을 쥔 키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 후, 나토 합동훈련이 폴란드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옵저버로 참관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군도 참가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성적이었습니다. 전술 시뮬레이션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영국군을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어요. 훈련장에서 저는 김태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영관급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인상적인 성적이네요, 김중령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맥스웰 씨.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왜 한국은 그동안 이런 능력을 감춰왔나요? 김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가장 큰 힘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죠.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계 군사구조의 은밀한 중심에 서 있는 한국. 그들은 더 이상 조용한 동맹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세계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오래 잘못 이해했다. 작은 동맹국이라 믿었던 나라가 사실은 전략적 균형을 쥔 키플레이어였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어 왔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맹수와 같은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펜타곤으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전략평가팀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제 임무는 한국의 모든 군사적 진보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중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발신자는 없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맹수를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맹수가 당신에게 자신을 보여준 것일 뿐이다. 메시지의 출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그들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의 워싱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맹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린 맥스웰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무시했다면 세계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얼마나 더 오래 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아직 계산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